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훈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들어가는 말이라 하고, 저를 이제 여기 이렇게 부르게 된 거는 우리 정순영 스님 기자님께서 전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언택트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주제를 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메가스터디가 언택트 최대 수혜 기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한 60이 돼 가지고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번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보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려오는 오늘 사실 제가 부산 오면 항상 친구들하고 시간을 내서 놀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번째 SRT 5시 반 SRT를 타고 울산역에서 내려서 동부산 골프장으로 가서 아침부터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이제 지금 호텔에서 잠깐 쉬다 왔는데요. 이 아침에 좀 자야 되는데 내내 머릿속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앞에 한 20분은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준비한 게 좀 허접하고 부족한 걸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앞에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경남 창원이거든요. 창원인데 여기 부산에 오게 된 거는 시골에서 이제 좀 더 큰 도시에 와서 공부하려는 일종의 유학으로 왔는데, 그 유학이 약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따님이 워낙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월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는 항상 크게 짐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항상 잘 나가야 된다. 근데 마산고등학교 입시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부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잘 됐다고 저도 그러면 같이 전학시켜달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초량중학교로 전학을 와서 사실은 부산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 부산이 저 인생에서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특히 10대 후반 젊은 시절을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부산은 저한테 참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젊음의 상처도 좀 많이 있고 지난 시간의 향수도 있고, 또 되돌아보니까 제가 메가스터디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여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만 하면 부산에 오고,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 첫사랑이 초량에 있었는데 정발장군 동상 바로 밑에서 제가 처음으로 키스를 했거든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거의 30 몇 년 만에 그 장소에 정발장군 동상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속 숨어서 첫 키스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 나무가 엄청 컸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그 장소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부산은 저한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10대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지금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에너지나 DNA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DNA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풋내기 사랑이라도 사랑을 안 하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만큼 저는 좀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서 어떤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하여튼 10월 달쯤에 처음으로 그 여학생을 만났는데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정말 한 2시간 반을 행복하게 보내고 와 정말 살 것 같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색면표면 인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내 속에 두 존재가 갈등을 했어요. 하나는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고3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두 존재의 갈등을 한 3, 4일 만에 제가 아주 창의적으로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그녀를 좋아하는 걸 일치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2달 뒤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쯤 만나기로 했는데 딱 60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60일 동안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썼어. 그 빈 껍질 60개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 엄청 감동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을 썼어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한 8시간 반 정도를 계속 써야 돼요. 연습장 같으면 거의 한 권을 다 써야 되는데 처음에 2, 3일은 한 자루씩 썼는데 이게 뭐 며칠 가니까 반밖에 못 보고 30% 남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막 30분씩 돌리다가 안 되면 심도 뽑아가 불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60개를 딱 포장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 주고받고 두 번째 만나니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60일 동안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면서 딱 내놓으면서 저는 엄청 감동할 줄 알았어요. 감동은 안 됩니까? 근데 안 돼요. 네. 근데 그 여학생이 딱 그걸 보더만은 한 5분 뒤에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그 길로 1시간 한 조금 지나서 그 여학생하고는 헤어져 버렸어요. 저 풋내기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졌는데 그 볼펜 한 자루라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가는데 헤매고 이래저래 하다가 사실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엄청 많이 헤맸어요. 그러다 결혼부터 먼저 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여기 영도에 있는 여자인데 이분도 좀 창의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선생이었는데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친구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2학기가 남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그만두고 딱 올라오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여 살리라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뭐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대놓고 이야기했죠. 내가 졸업을 안 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은 결혼 안 했다 생각하고 주십시오. 그럼 결혼 안 했다 생각하면 하숙비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 돈으로 살았는데 87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월 24일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돈이 3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아직 학자금이 올라오려면 보름 남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가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냐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어쩌냐 하니까 네가 학생 주제에 이야기한다고 해결책이 있냐고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보름은 버텨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소리 내가 돈 벌어오면 되잖아 하고 문 닫고 탁 나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제가 2월 25일 아주 궁하면 하루 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뭐였냐면 2월 26일이 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2월 26일이 서울대학교 졸업식 하는 날이에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학 졸업식.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체육관이 없었거든요. 2월 26일이면 꽤 추운데 졸업식에 2, 3만 명이 오거든요. 식구들. 지금은 뭐 서울대 졸업해도 별로 많이 안 오는데 그 당시에는 가문의 영광이었잖아요. 야, 이 큰 장이 열린다. 이날 하루 가서 커피 장사를 하면 대박이 터지겠다. 그래서 제가 2월 25일 날 우리 집사람한테 큰 소리 딱 치면서 있는 돈 10,000원 내놔봐. 장사 미천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커피 믹스하고 종이컵하고 사고 그 다음에 연대 막 입학하던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동생한테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 친구 한 명 데리고. 그렇게 해서 2월 26일 날 서울대 졸업식장에 종이컵하고 그 다음에 보온병 10개 들고 커피 장사하러 갔어요. 가보니까 졸업장 주위에 커피 부스가 한 40군데 설치돼요. 푸드트럭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그래서 제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게임 끝났습니다. 추운데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시죠. 근데 가만히 딱 보니까 거기에 약점이 있어. 푸드트럭들은 고정돼 있잖아요. 서울대 운동장이 상당히 큰데 한 2, 3만 명이 모였는데 정말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만 거기 가서 한 100m, 200m 걸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오돌오돌 떨고 졸업식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기동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3명이서 보온병 10개 들고 들어가가지고 커피 믹스에 딱 물 따라주면서 서울대 졸업을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러면 다 받아 먹어요. 그리고 한 잔 500원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500원이면 지금 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 당시에 사기쳐서 이제 4시간 만에 완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이게 한 100만 원이 넘는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동생들 알바비 주고 집사람한테 15만 원 딱 주면서 보름 버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월 26일 날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했다가 하루 만에 끝냈어요. 근데 이게 저 인생을 바꿔 놔버렸어요. 그 졸업식장에 하숙집 선후배 동료들도 만나고 저희 과 선후배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전부 다 커피 팔 때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서울대 아직 졸업도 안 한 놈이 여기 와서 커피 장사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고정관념이죠. 서울대 출신은 커피 장사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이게 정말 좋은 그날 하루에 정말 대박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 하여튼 이게 결국은 졸업식 마치고 우리 하숙집의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하숙집에 가서 인사하러 갔다가 아줌마한테 이제 학교 아줌마한테 야, 손주원 완전히 망가졌더라. 커피 노점 상하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 커피 장사 잘해가지고 회식까지 했어요. 동생들하고. 저녁 9시쯤에 이제 집에 막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신림 이동에 12평짜리 12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2층이었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럼 툭 끊어져. 또 울려. 그래서 급히 문 따고 들어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냐고. 잘한다. 졸업도 안 한 게 결혼부터 하더만은 니 커피 노점상 했다며. 그렇게 돈이 궁하면 내한테 와야지. 왜 그러냐면 과외시장에 그 당시에 최고의 브로커가 신림동 하숙집 아줌마거든요. 그럼 내가 과외라도 연결해 줄 건데 지금 당장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녁도 늦었고 우리 집사람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때 첫애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간다고 하고 2월 27일 날 제가 이제 과외를 소개받았는데 이때 만났던 학생이 저 인생을 바꿔놓은 기인을 만났던 거예요. 잠원동에 있는 가톨릭 의대 나온 의사 딸인데 얘가 분명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애예요. 과외 소개를 딱 받고 갔는데 엄마가 이제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얼굴을 탁 쳐박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탁자를 탁 치면서 야, 얼굴 들어. 공부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딱 얘가 눈빛을 딱 똑바로 뜨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유명한 과외 선생들한테 다 수업을 들어봤는데 전부 2시간 하면 땡 하면 가고 걔 이름을 이니셜을 그냥 쓸게요. H야 하면서 머리는 참 좋고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시간만 딱딱 맞추고 나가는데 이 송충이 같은 새끼들만 오는 것 같은데 이 젊은 대학생이 와가지고 전곡을 찌르니까 당신 마음에 드니까 같이 제대로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얘하고 어마무시한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반에 한 20등 하던 애가 중간고사에 10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앞두고 얘가 정말로 제대로 공부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기말고사를 여름방학 끝나고 봤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이 학생한테 강력한 숙제를 하나 내줬어. 그 숙제가 뭘 것 같습니까?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기.
이 10년 전에 제가 77년에 하루에 볼펜 한 자루가 처참하게 깨졌는데 이 여학생한테 딱 10년 만에 시도를 했는데 얘는 정말 하루에 한 자루씩 쓰는 거예요. 연습장을 한 권씩 딱딱 쓰면서 17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고 결국은 얘는 전교 15등까지 반에서 1, 2등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행시를 차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니셜을 그냥 한자만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자는 만나면 이 제자가 저 첫 번째 제자인데 저보고 아직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를 만나서 오빠 인생도 달라졌고 그럼 내가 뭐라 했냐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제가 졸지에 유명한 과외 선생이 되다가 쭉 하다가 2000년 7월에 메가스터디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이런 언택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산에 좋은 길을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풋내기 사랑에 가장 창의적이고 순수한 속에서 그 에너지가 10년 뒤에 한 사람을 통해서 재점화돼 가지고 결국은 2000년에 메가스터디가 나왔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 20분 드리려 했는데 20분 딱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2000년에 직원 5명으로 시작을 했고 첫 해에 저희는 매출이 한 5억 8천 정도 했습니다. 8천 정도 했고 작년 2019년 그러니까 올해로 20년째인데 19년 만에 저희가 직원은 한 2,000명 그래서 한 400배 늘었고요. 이제 거기에 강사가 한 2,000명 더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00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은 한 6천억 작년에 좀 넘어서 그래서 한 1,000배 정도 뭐 어떻게 보면 비약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저그런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또 저희가 한 비즈니스 자체가 처음부터 비대면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오프 블렌디드 되어 있는 형태도 많습니다. 언택트 상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온만이 아니고 어떤 블렌디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업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해서 이제 97년에 손사탐이라고 정말 학원가에서는 전무후무한 또 제가 강사의 기록을 가집니다. 저 또 강의도 엄청 많이 했고요. 주당 한 60시간 정도씩 강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강사로서도 제가 월 한 4억 정도 연봉이 한 50억 정도 되는 강사를 90년대 후반부터 했는데 왜 갑자기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온라인 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영감보다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98년이었는데 제 강의를 그 당시에는 줄을 서서 듣던 시절인데 새벽 1시에 끝났거든요. 마지막 강의가 끝났는데 학부형 한 분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마지막 수업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에 한 250명 들어갔는데 쫙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 딸 이제 데리고 가면서 저한테 케이크를 하나 주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성적이 많이 올랐는 모양이죠 하니까 성적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은평구 살았는데 선생님 강의 줄 서서 듣는 것도 힘들고 다른 강의 끊는 것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리를 해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대치동 현상이 처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아니 3억을 벌었는데 케이크 하나밖에 안 주냐 하는 짜증도 좀 나고 또 하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대치동 사교육 현상과 함께 이게 아파트 값이라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내 강의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좋은 대중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치동 일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게 됐고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 여기에 답이 있다. 백화점이 집으로 온다면 학교와 학원이 집으로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99년에 유니텔에서 한 6개월 연습해보고 2000년에 이제 어떤 면에서 온라인 교육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상용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언택트 시대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언택트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택트라는 거는 김남도 교수가 자기가 좋아했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컨택트에 언을 붙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요 언을 붙여가지고 기술 발전을 통해 전문가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언택트라는 것은 편한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소통 대신에 편한 단절은 이 뭐 주문기에 키오스크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 사실 이게 언제 처음 나오냐면 한 5, 6년 전에 이니스프리라고 화장품 강남점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요 빨간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바구니를 들면 점원들이 와서 뭐 살지 이런 걸 옆에서 코칭도 해주고 하는데 요 까만 거 요걸 딱 들고 가면 혼자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옆에 와서 이 제품 저 제품 하지 마라 내 혼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언택트 상황이 이미 편한 단절로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언택트 상황을 현대카드의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결제 금액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 1월에 월 67억의 결제액이 나오는데 현대카드를 봤을 때 이게 작년 5월에 이미 한 6배 정도 360억 정도로 이미 성장을 했고 이 결제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로 20, 30대들입니다. 여기가 한 80%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40대의 결제 금액이 비중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요 한 2년 사이에 500% 정도 증가할 정도로 이 언택트 상황은 우리 앞에서 일반화됐고 요 밑에 게 좀 잘라지는 것 같은데요. PPT가 밑에 글자가 다 잘라지는데 제가 그냥 이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언택트 서비스는 그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키오스크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 또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최근에 현대카드에서 분석 대상을 한 15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15개를 가지고 해보니까 요 한 2년 사이에 이미 매출이 6배로 늘어났고 또 20, 30대가 중심인데 40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와 있다. 그렇다면 언택트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 언택트가 훨씬 더 보편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언택트가 단순한 사회 문화 현상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 대면에 대한 불안감이나 회피를 위한 언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게 온이 되고 초연결의 온의 시대로 이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면서 온라인 공연, 온라인 전시회로 바뀌고 있고 회사도 화상회의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재택근무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70%가 이미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만 하더라도 온라인 계약으로 연기되면서 온라인 계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시설 이용 제한이 나타나면서 온라인 상품 주문,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폭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이제는 온택트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느냐. 온을 통한 이미 5G의 초연결을 넘어서 사회 자체가 이제 온으로 초연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언택트 서비스는 대면 불안감을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요기요라든지 여러 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주문을 하면 배달의민족이나 와서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요기요 1초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문 앞에 딱 와서 전화만 주면 문 앞에 놔놓고 아파트 입구에 놔놓고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는 이런 언택트가 완전히 온택트화되고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형태로 서비스가 지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 줌이라는 거는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그죠? 줌은 아마 많이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화상회의나 하면서 써보셨을 건데 이게 동기 1분기 코로나가 막 폭발하기 좀 전이죠. 전 세계적으로 1분기 같으면 근데 전년 대비해서 한 17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의 매출이 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인 이상 기업이 한 27만 개 기업이 이 줌을 이용하고 있고 하루에 줌에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줌을 이용하는 전 세계 줌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3억 명 정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는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관련된 형태의 서비스의 급변과 함께 그와 관련된 형태의 어떤 기업의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게 오늘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좀 말로 할게요. 이 온택트 시대에 그러면 이제 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하고 이렇게 쭉 보고 이런 말씀이 혹시 결례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이라는 또 기업의 환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재택근무 이런 게 그렇게 아주 여기 보편화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런 재택근무 상황은 어떤 형태든지 앞으로 분명히 대세가 될 것이며 기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명히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사무공간이라든지 기업의 본사,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고민을 저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한 9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서 해봤다가 한 62% 좀 넘고요. 대기업은 이미 73%,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50% 이상. 전체적으로 60%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어떤 보편화된 상황이 나올 거다. 그럼 재택근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직원들은 놀랍게도 68%가 만족, 보통이 한 25%, 불만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 비용, 체력 소모 이런 것이 없다. 타인과 접촉을 안 하고 또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적다. 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회의나 전화 등이 주로 업무 집중도가 도리어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답할 수 있는 겁니다. 100%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수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 나왔고, 단점은 돌발 상황이 됐을 때 좀 대처가 어렵다. 이게 이제 재택근무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 간에 논의가 필요한 데 대한 회의 운영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은 업무 효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가 분명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진짜 재택근무가 훌륭한 건가?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IBM 같은 경우에는 90년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고, 이거는 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하지만은 전 직원의 40%가 재택근무를 하다가 2017년에 재택근무 자체를 IBM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폐지해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폐지했냐면 팀이 될 때 더 강력해지고 창의적으로 된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는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고 창의성은 적극적인 회의나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나온다. 뭔가 창의적이라는 거는 가장 어떤 서로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는 이미 한번 실패한 것도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또 세상이 바뀌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여기 이제 대표님들 젊은 분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회사 경영을 해보면 29살 아래하고 그 이상은 다른 인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살 아래를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래요. 디지털을 그 원주민 원어로 쓰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게 더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약점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재택과 회사 근무의 융합형의 근로 형태가 앞으로 일반화되지 않겠는가. SK 같은 경우에는 3주 재택 1주 출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맞을 기업의 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온택트 시대의 기업의 미래에서는 언택트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어떤 화두가 떠오를 것이다. 언택트 리더십이 미래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자기 통제가 안 되든지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결국은 여기 이제 CEO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재택근무 상이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성을 가지면서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기업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업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많은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직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언어적인 걸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언어적인 것이 중요한 어떤 결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와튼 스쿨의 시글 바르세이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감정의 절반은 얼굴 표정, 3분의 1은 어조를 통해서 전달된다. 말은 10%밖에 안 된다. 사실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말로 실컷 설명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통하잖아요. 오히려 뭔가 나는 정말 너를 믿고 있고, 야, 네가 우리 기업의 미래고 네의 이 창의적인 발상이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낼 것 같다라는 그 딱 확신에 찬 눈빛 하나가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기업에서 일을 항상 시켜보면.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회사에 있다가 하여튼 뭐 골프 관련 회사에 가 있는 친구를 하여튼 제가 다시 데려오려고 요즘 몇 번 이야기 하는데, 그 친구가 카이스트 나온 친구인데 저희 메가스터디에 보면 되게 창의적인 어떤 그 사업 형태 중에 재수생들한테 목표한 대학에 가면 수업료의
상당 부분을 리워드 해주면서 매출의 증가와 시장 장악력을 엄청 키운 그런 메가스터디 팀플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그래프를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우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재수생들이 2월 중순쯤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끝나는데 재수생 시장의 학생 수가 2월 중순에 다 차질 않아요. 한 5월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피크로 차고 이게 유지가 되다가 8월 말 9월 초쯤 되면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급격히 떨어져요. 요걸 너무 요쪽에 그려놓긴 했는데 이 9월 초에 뭘 보느냐면 6월 달에 모의평가를 한번 보고 9월 달에 모의평가를 보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점수가 안 나오면 재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가 안 해놓고 다 학원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한 마음에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 수가 여기에서부터 재수생 확 떨어져요. 이미 학생 수면 요 면적은 적분을 한 거니까 매출이죠. 그렇겠죠? 저 면적 자체가. 요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요걸 더 빨리 차고 거의 여기까지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이만큼의 매출이 증가됐잖아요. 이걸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제 그 친구가 만든 건데 출석률 99% 그리고 마지막까지 등록해서 열심히 해서 들어올 때 성적에서 얼마 이상 올려서 그 수준의 대학을 가면 그동안 낸 수업료의 40%까지 리워드를 해주는 게 최고. 그러면 이 뒤에 애들이 나가고 싶어도 자기 성적 올려가지고 지금 이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한 4,500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요 면적하고 요 면적 다 합치고 장학금 액수하고 저희가 비율을 딱 계산해 보니까 매출의 한 16% 정도가 저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면적이 16%만 늘면 영업이익은 줄지만은 매출의 크기는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그걸 이해해가지고 딱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너 딱 2번 이야기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만들어 왔다. 걔하고 내가 엄청 통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다른 이제 저희가 다음 무슨 비즈니스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 친구를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더만은 그때 그 자기를 신뢰했던 눈빛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회장님 오시라면 제가 와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언택트 리더십이라는 것의 본질은 결국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신뢰, 그들의 창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게 말이나 언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조라든지 감정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사실 가르쳐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 야단을 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넌 잘할 수 있는 애야 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어쩌면 앞으로 온택트 시대는 이런 것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언택트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이걸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활동을 지금 여기서 특히 부산이라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더 넘어갔구나. 죄송합니다.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또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잡아봤는데요. 온택트 시대와 홈 어라운드 시장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가격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화되면 소비 패턴 이런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롯데카드 결제 건수의 이 자료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홈어라운드라는 것은 집에서 이동수단 없이 갈 수 있는 거리, 그걸 홈어라운드랍니다. 홈어라운드 시장에 500m 이내까지가 한 8% 정도 매출이 늘었고 1km까지도 0.4. 근데 전체적으로 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매출이 상당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홈어라운드는 오히려 롯데카드 결제를 보면 늘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3km까지가 한 10%, 3km 초과만 한 13% 줄었던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뜻밖의 이런 영역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AI와 뭐 이 VR이 어쩌고 다 이런 것만 하려고 하면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뛰어난 인재도 없고 또 그런 테크놀로지도 약하고, 그럼 이런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는, 어쩌면 홈어라운드 시장에 대한 뭔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각자 어떤, 지금 여러분이 계시니까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언택트 리더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회사를 한번 실제 상황을 한번 까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메가스터디의 시장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메가스터디가 최대 수혜 기업일 거라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고등 온라인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가 570억 가까이 매출인데 490억 정도, 489억, 무려 14% 매출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메인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한 전체 6천억 중에서 이제 사업 영역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메인이 메가스터디 교육인데 그 중에서 온라인이 됐고, 고등 오프라인은 오히려 1.2%가 늘었어요. 요거는 저희 어떤 브랜드 파워하고 저희는 또 요 영역의 시장이 일반 학원하고는 또 좀 달라요. 일반 학원은 중학생, 고등학교 1, 2, 3학년 쭉 많은데 저희는 고등 오프라인에 있어서 중소 규모의 학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저한테는 경쟁력이 없다 생각하고 저희는 재수학원만 합니다. 재수생들만. 그리고 재수생 중에서도 객단가가 가장 큰 기숙학원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거든요. 기숙학원이 입시 쪽에서 기숙학원이 저희가 얼마 정도 데리고 있느냐 하면 한 2,300~400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요. 1인당 객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가장 큰데, 그게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좀 다 마감도 났고, 오히려 기숙학원에 와 있는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물론 이제 시내 학원은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요건 우리가 목표 매출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오히려 여기는 선방을 하고 있고, 결과가 전혀 뜻밖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초중등은 저희가 그렇게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등 온라인은 저희가 탁월한 1등입니다. 근데 초등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브랜드 파워가 한 3, 4위밖에 안 되거든요. 엘리하이라는 걸 작년에 런칭해가지고 아마 광고를 많이 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재석이 나와가지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엘리하이라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초중등은 5월까지 260억 했던 게 약 400억 가까이, 무려 54% 여기가 폭발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이 초중등 온라인이 고등 온라인보다 매출이 더 많아요. 어디 가서 제가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초등 쪽을 뜯어보니까 중등 중등은 매출이 한 60억 늘었지만은 한 30% 늘었고, 초등은 작년에는 이제 런칭회가 얼마 안 돼서 한 30억 정도, 28억 정도 했는데 올해 5개월 사이에 한 100억이 넘어가서 무려 257%. 그리고 최근 6월 넘어가면서 이 초중등 온라인이 저희가 한 250억
바닥을 200억, 250억 하다가 쭉 올라가서 올해 한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은 여기서 폭발해야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실제로 온택트가 된다고 했을 때 구매 결정을 누가 하느냐 교육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 온라인은 학부모는 구매 결정은 별로 안 해요. 사실 이게 가격대가 얼마 안 되거든요. 1년 전부 다 듣는 게 한 50만 원이면 듣습니다. 1년에 모든 과목을 무한대로 듣는 게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면 100%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150만 원으로 환급해 줍니다. 요즘 이 프로모션 중에 마케팅 중에 영원 마케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영원 마케팅이 이 교육 쪽에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매출의 한 16, 7% 정도로 딱 이게 통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은 학생들이 주로 결정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되고 이러니까 학교 안 가고 별 경쟁을 안 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1, 2등급 잘하는 애는 이래나 저래나 열심히 하는데 3,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별로 안 해요. 안 해도 별 부담을 안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접속률이나 이런 게 막 급격히 떨어져요. 그런데 초중등은 왜 넣느냐? 이제 지금 상황이 애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동네 학원을 보내다가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어머니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어머니들이 옆에서 붙어서 케어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학부모들이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온라인으로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와, 정말 학원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다. 실제로 강의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온라인이라서 이게 안 팔렸는데, 이미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고 온택트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학원 사업을 한다면 초중등 학원은 앞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택트 사항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 결정력을 누가 가졌느냐, 또 실제 컨텐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통적인 교육기업은 어떻냐? 최근에 뉴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코로나 직격탄 맞은 교육업체, 사업재편, 눈높이 대교, 뭐 적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교를 이렇게 보면요, 이건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016년부터 해서 2,100억 정도 해서 매출이 쭉 1분기 매출입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1,700억까지 줄었고, 영업이익이 한 120억까지 나오다 100억 밑으로 74억, 올해 마이너스 한 2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 학습지 교사가 집에 오는 거 그건 뭐 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도 주로 학원 매출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 웅진급익도 한 17억 적자, 정상제일에서 여기도 영어 학원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93%. 이렇게 실제로 교육업체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서 변화가, 전통적인 교육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기업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일반 어떤 기업에 있어서도 결국은 온택트 상황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면 저는 무슨 고민을 하느냐?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를 아까 전에 대충 소개한 거를 여기다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올해가 이제 20주년인데 20주년이 되고 매출은 한 6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사실은 제대로 성장을 했더라면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사실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다하게 해서 회사는 한 15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 한 4, 5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이, 제가 강사 출신이라서 오퍼레이션을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파운더로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만들었고 쭉 초등부터 성인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고 그와 관련된 출판이나 케이터링이나
그다음에 뭐 창투사나 여러 어떤 수평적인 어떤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쭉 보니까 내가 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 3, 4년 동안 내린 결론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친구들한테 정권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메가스터디 그룹이 메가스터디라는 존속회사 밑에 계열사들이 여러 개 붙어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밑에 쭉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두 포스트에 가장 뛰어난 대표이사 2명한테 거의 정권을 주면서 저는 별로 하는 일이 이렇게 없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저께 와가지고 근무하다가 뭐 저하고 논의할 일이 있어 올라와서 아빠 오늘 일찍 나와서 있네. 하는 일 별로 없잖아. 골프만 치고 이렇게. 그래서 야 인마 아빠가 왜 하는 일이 없어. 두 강력한 대표한테 정권을 주고 그걸 믿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파운더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 지금 언택트 상황에서 무엇이 답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2000년에 메가스터디를 만들 때는 저한테 영감이 강력하게 왔어요. 내가 학원 강사로서 연간 한 50억 버는데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 온라인 사업을 자본금 3억 가지고 딱 하려고 하니까 온 데서 답 안 돼요. 네가 돈 더 벌어가 뭐 할 건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학원 원장들이 그러면 온라인 사업하면 학생들 온라인으로다가 우리 다 망하게 할 거냐? 엄청 방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 만들면서 주요 원장들, 이제 내가 강의 나가던 원장들 불러가지고 이 회사에 지분 참여 안 하면 강의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원장들이 1억씩 다 넣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3억을 낸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자본금을 정자까지 한꺼번에 밀어 넣어가지고 처음에 돈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그때 원장들이 한 1억씩 넣었다가 한 100억씩 다 가지고 나갔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제가 이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영감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해결해야 된다. 이게 답이었고, 지금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명감은 아니고 이제는 기업의 오너로서 이 기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우리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함부로 절대 덤비지 말자. 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기업이기 때문에 교육과 어떤 연관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답을 찾자.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 중에서 보니까 내가 잘한 결정이 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잘했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학원이나 이런 게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산 중에 제가 자산이 한 6천억 순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지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무너지면서 대우연수원을 매각하려고 내놓은 걸 아무도 안 사는 걸 제가 120억에 사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1,000평이나 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걸 어떻게 가져갈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지금 부동산을 때리 투자하기도 그렇고, 또 최근에 부동산은 저금리 때문에 이제는 금융상품화되어 가지고 모든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왜냐하면 저금리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선순위 중순위 돈 땡겨놓고 하면 에쿼티는 얼마 안 넣어도 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함부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럼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요즘 제가 의외로 좀 관심이 있는 게 교육 비즈니스를 묶을 수 있는 이런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 볼까, 뭐 그런 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주 또 생뚱맞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아한 게 아니고 중독되어 있었던 게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이제 내가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대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몰입 아니면 중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어릴 때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아침 6시에 공차로 올라가가지고 저녁 8시 반에 어머니한테 잡혀온 적이 있거든요. 14시간 30분 동안 공을 찬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당구를 44시간 동안 친 적이 있는데 쓰러져 죽을 뻔해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몰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조언을 해서 저는 내 인생은 몰독이다. 이 몰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서 비즈니스 현장을 찾아볼까 하면서 최근에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구장을 상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그 메가스타의 팀플이라는 상당히 창의적인 모델을 만든 친구한테, 카이스트 나온 친구한테 당구장 가지고 사업할 수 있지 않겠냐 하니까 그 친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 그림은 없습니다. 근데 내 근처에서 결국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엉뚱한 데서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언택트다 해서 어떤 대세 트렌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몰독할 수 있는 데서 답을 찾는 것이 답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향후 20년 우리의 미래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코로나 이후 이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정말 한국의 미래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1960, 70년대 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65세 이상 노인 얼마 안 되고 어린애 꽤 있지만은 생산 연령층 어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생산 연령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종형의 인구 구조를 가지면서 강력한 파워가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층이 2018년에 3,765만 이 피크를 찍으면서 요게 이제 지금 생산 연령층이 15세부터 24세, 25세부터 49세, 요 15세부터 64세인데 요 인구가 가장 많고 그래서 부양비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비약할 수 있고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노령화가 앞으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045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8%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기록을 2045년에 찍을 거라고 지금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역삼각형이 됩니다.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10월에 머니투데이에서 팝콘이라고 인구와 관련된 이 강연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한 며칠 동안 한 행사인데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노인들하고 이 생산 연령층이 얼마 안 되는데 2067년에 가면 1784만 밖에 안 됩니다. 경제 활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 총 부양비 자체가 2010년, 2020년 이럴 때는 40%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67년에는 세계에서 영원히 깰 수 없는 1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총부양비라는 것은 뭐냐면 총부양비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부양 책임이 있는 부양 인구 수분의 부양을 당하는 피부양 인구 수거든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의 비율이니까 이 값은 작을수록 좋잖아요. 100이 된다는 것은 100명이 100명을 일 안 하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명 더 돼요. 왜?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게 38% 요 정도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래도 힘들다 그러는데 2067년에는 120이 됩니다.
즉 이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부양 책임이 있는 인구가 15세부터 64세. 이제 이걸 최근에서 인구학에서는 좀 저희 연령을 7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70까지 일하니까. 근데 피부양 인구는 0세부터 1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저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서 세계 최고의 노령 국가가 2045년에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언택트 상황,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와 있었고 언택트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런 역삼각형 구조. 사실은 동남아나 뭐 어디에서 인구를 엄청나게 저희는 강력한 이민 정책을 쓰든지,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인구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아니면 어떻게 한 방에 확 변화가 일어나서 남북이 통일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구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기업들도 결국은 구인난 문제도, 사람을 못 구하는 문제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연할 때. 너희들 좋은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지금부터 미래는 절대로 더 좋은 시대가 되기 어렵다. 왜? 인구 문제를 봐라. 네 어깨에 두세 명 짊어지고 네 나이 65세까지는 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가 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한 명이 10,000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입시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입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쪽의 변화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렇게 역삼각형이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 실버 산업 쪽에 상당히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 고민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해보려고 실버 산업에 대한 어떤 법적인 테두리도 쭉 검토를 해봤고, 또 실버 산업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는, 먼저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개호, 일본에는 이 요양 쪽을 개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도 가보니까 교육기업들이 주로 또 다 그렇게 변신을 했어요. 요양이라든지 노인보호 이런 쪽 사업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복지의 영역으로 다가 있고, 이 실버 주택과 관련된 이런 건 분양도 지금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 회장님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돼서 실버 산업을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할 게 없어요. 했다가는 도리어 코끼기만 돼 있어요, 이게. 오히려 복지의 영역이고, 뭔가 기업이 변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영역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디지털 디바이더,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역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접근은 뭐 휴대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역량은, 가지고 있는 접근은 91%인데 역량은 52%가 안 돼요. 활용은 한 64%가 하는데, 근데 실제 격차를 보면 전체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 놓고 보았을 때 20대, 30대는 126, 123, 40대까지는 상당히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활용 수준인데,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디지털 네이티브하고는 또 이야기 안 통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50대, 60대 가면, 50대는 아직 그래도 뭐 한 100 정도 되는데 60대, 70대 가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60대, 70대가 이 전자상거래 쪽만 가더라도 안 되잖아요.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지금 뭐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이걸로 가지고 전부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60, 70대 노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건데 이들의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들의 역량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 주면서 결국은 돈은 60대 이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디지털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편의성과 그들의 어떤 활용도, 접근성 여러 가지를 높여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실버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상황에 의해서 언택트가 온택트로 아주 가속화되었지만은 이미 그건 와 있었고 그건 대세다. 그렇다고 대세를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우리 경제 현실에서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다. 역피라미드로 가는 이 인구 구조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60, 70대 이상의 이 세대들 주머니 차고 계시고 이 또 빈곤층도 있고 이 문제들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고민과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결국은 언택트 시대의 리더십은 코로나 이후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인구구조 상황까지 고민하면서 또 현재 하시고 계시는 어떤 사업활동가 또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이 비즈니스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DNA를 가장 자기답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잘 살려서 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좋은 기업을 만들고 또 이 사회 부산 경제에 크게 큰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